예, 즐거운 주간경제 시간입니다. 제 복장 불량이에요. 오늘 운동하고 와가지고 예, 복장이 좀 불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신모위가 너무 많이 늘었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지 제가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가끔 복장 불량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주간경제 시간인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뭐 트럼프가 갑자기 또 5일간 뭐 폭격을 갖다가 유예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한국 국내적으로 보면은 신현송 차기 한은 총재님이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도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지금 봐야 될 거 뭐냐면은, 지금 봐야 될 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지. 몇 번 말씀드렸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이 세 개를 얘기하는데, 금, 달러, 그 다음에 채권, 세 개를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안전자산 중에 그 왕이 누구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어지간히 위험할 때는 이 세 개가 다 강세로 갑니다. 세 개가 다 강세로 가는데, 진짜 위험해지잖아? 진짜 위험해지면 달러만 살아남아요. 달러만 살아남고, 나머지 금이나 채권도 다 약세로 가요. 채권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안전자산의 세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중에 왕은 진짜 안전자산은 달러다. 진짜 어려울 때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도 그 말씀드렸지. 다들 뭐 달러가 끝났느니 뭐 미국이 어떻고 무슨 기축통화가 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미국 달러의 영향이 약해지고, 진짜 어려울 때 보면 된다. 진짜 어려울 때 보면 누가 왕인지는 진짜 어려울 때 보면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군지가 달러 혼자만 강세고 나머지 자산들은 다 약세로 떨어지고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이것도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사실 내가 시기는 모르겠다. 시기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번 시기에 투자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난 금이다. 제가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근데 금이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자산을 갖다 꼽으라고 얘기하면 나는 금을 꼽겠다. 이게 금이 되게 묘한 게 있어요. 금이 되게 묘한 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금은 기본적인 성격이, 저희 버핏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금은 새끼를 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 모든 자산이라는 건 수익률이 두 개의 합이에요. 기대 시세 차익률하고 시세 차익률 더하기, 그 다음에, 사업 소득률? 그러니까 부동산 집의 임대 수익률. 이걸 사업 소득이라고, 사업 수익률이라고 하던가?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거시경제 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치면은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거든. 자산을.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매수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내가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이 자산을 살게 라고 했을 때 이 요구 수익률은 이 두 가지의 합으로 만족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경우 그거지? 기대 시세 차익률 얼마나 오를 거야? 그 다음에 사업 수익률, 즉 배당이 얼마야? 배당 주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의 시세 차익, 그 다음에 이거는 임대료. 뭐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 두 개 합이야. 여기 커피숍을 한다면 권리금, 그 다음에 커피 수익. 빵집을 해도 뭐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모든 건 다 마찬가지야. 딱 수익은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는데, 버핏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없어요. 얘가 없습니다. 얘가 없기 때문에, 즉 이거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제가 계속 몇 차례 말씀드렸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금 가격이 만약에 뭐 요만큼 떨어졌다고 치자? 요만큼 떨어졌죠, 요만큼?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식도 요만큼 떨어졌다고 칩시다. 부동산도 요만큼 떨어졌다고 칩시다. 이게 뭐 한 몇 년간 10년간 이 상태 유지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락률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이 이 정도가 해야지, 이 정도 됐다는 얘기는 금은 반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왜? 얘가 없잖아. 얘가 없잖아. 남들은 이것 더하기 이것이어야 돼요. 부동산 지금 몇 프로 나오죠? 수도권 3.2%, 지방은 4%가 나옵니다. 수익률이. 그 다음에
기대 시세 차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겠지? 뭐 이것도 뭐 3%가 나왔다고 치면 부동산의 요구 수익률, 부동산의 수익률은 지금 7%대 정도가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이게 몇 프로 나오고 이게 몇 프로지. 근데 금은 얘가 없어요.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가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매년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에 딴 자산을 했을 때 이만큼을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산 치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의 기준으로 잡는 게 채권 같은 거지. 지금 미국채 얼마예요? 미국 부도 안 나잖아. 안 나잖아.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자꾸 혹하시는 분들은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돼. 반성을 해보셔야 돼. 반박을 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보셔야 돼. 지금 미국 수익률 몇이에요? 그럼 제 리스크가 가장 적은 단기 채우 가도 제가 단기 채 수익률이 잘 모르겠다. 장기 채는 알겠는데 4.2, 4.3 찍고 있고 단기 채우 가도 3.몇 나올 거예요 아마. 한국 국채 가면 그냥 한국 국채가 지금 단기 채가 한 3.3 지금 나옵니다. 3%대야. 3%를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 거하고. 근데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매년 3%씩 까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매년 3%씩 복리후 까먹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 몇 년 지속되면요, 이거 다 까먹는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시세 차이, 그 금 가격을 갖다, 여러분 가격 그래프를 놓고, 금 가격 그래프 놓고, 주식 가격 그래프, 혹은 부동산 가격 그래프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거야. 전혀. 이건. 왜냐면 가격 그래프에는 얘네는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게 절반이야. 이게 절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무리 수익률이 엉망이라고 얘기를 해도 얘가 3%야, 여러분들. 1년에 3%가 작은 수익률이 아니야. 지방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4.3까지 갑니다. 1년에 4.3%씩 10%, 10년치를 갖다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금 같은 경우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 금은. 안 떨어졌다고 된 게 아니고, 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약보합이나 보합만 간다 해도 이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금이 안 오르는 것만 해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 된다, 금은. 만약에 하나도 안 오르고 그 자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최소 마이너스 4% 쳐줘야 되는 거야, 금은. 최소 1년에 3, 4%를 쳐줘야 돼요, 금은. 안 오른다고 해도.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이번 금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 투자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게 금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보시면은 금부터 얘기 끄는 김에 금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다 지금 월간 마이너스 15%예요 지금. 이번 달에 15%는 YTD 보면 그냥 올해 초부터 보면은 그냥 제자리고 이거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조금 아마 하락폭은 적을 거예요. 왜? 원화가 약세니까 좀 적기는 할 텐데 이번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특히 한 주간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금 가격을 보시면 제가 금 가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이게 경험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막 올라왔다. 이게 떨어졌지. 근데 보시면, 지금에 똑같이 금을 사야 된다고 했던 게, 제가 부동산 쪽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됐잖아. 제가 들어왔을 때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2012년, 이때 마찬가지였어. 이때 부동산 투자 오해하신 분은 기억하실걸,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금으로 정말 많이 넘어갔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금도 팔았어. 이거 아시는 분들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여가지고 아실 텐데, 제가 뭐 이분 말씀드린 거 같고, 금도 팔고 했습니다. 그게 이때였다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이거 언제 회복했는지. 이게 2012년이거든, 이 꼭지가? 보세요. 이때 회복했어. 2020년. 8년이야, 8년. 금 가격이 8년간, 가격이 8년간 제자리만 쳤다고 치더라도 이게 손해액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고. 이거 손해 정말 큰 겁니다. 이거 반토막 났다고 봐야 돼, 이 정도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때 2013년도 이때가 부동산 상승 시작점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동산 쪽 얘기를 했는데도 부동산 분들이 다 금을 이때로 샀보는 거예요. 이때요. 근데 봐, 이만큼 떨어졌다고. 얼마야? 지금 여기서 이게 떨어진 게.
거의 그럼 30% 정도가, 30% 정도 손해인데, 이 상태에서, 손해 상태에서 금을 팔고 딴 자산을 투자할 수 있었느냐고. 아니, 부동산이 아니어도 돼. 부동산이 아니어도 주식도 마찬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이때 금을 갖다가 이 정도 왜냐면 금을 왜 샀냐고, 산 게. 이게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으면 괜찮아, 샀을 때. 근데 금을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냐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여러분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산 게 20%에서 30%가 하락했을 때 손절하고 나올 수 있냐고. 이게 위험자산하고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접근하는 자세 자체가 틀리다고.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 저때 2011년도, 2011년도, 12년도에 샀던 분들은 손해액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마이너스 난 것만 해도 거의 반토막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그걸 그때에 비해서 손절하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딴 자산 어떤 걸로만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2013년도에 부동산을 갖다가 수도권에 이렇게 지도 그려놓고 다트 던졌어. 다트 던져서 샀어. 지금 얼마 올랐을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 감고 다트 던져서 아무거나 샀어도,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지 생각을 해봐요. 그때 얼마였는지. 그때 가격이. 2013년도 가격하고 지금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그 기회비용을 다 놓쳤어. 왜? 원상복귀가 언제 됐다고? 2018, 2019년이야. 아니, 2018년도, 2019년도 맞죠? 2018년도, 2019년도 돼서야 회복을 했다고. 그럼 그때 원금 회복하고 도운다고 해봤자, 좋은 시기를 다 간 거, 다 놓친 거지. 금은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 투자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뭐 얘기를 할까?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는 거야. 투자에서는요, 안전이란 게 없어. 투자는 안전 없어. 투자에서 안전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투자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안전이 없어. 마음 놓지 마. 여기는 그냥 1년 내내 정급이야. 1년 365일, 10년, 20년 내내 정급이에요. 여기는 안전이란 게 없어. 안전이란 게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때 금 투자하신 분들 아마 손해액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제가 이 기억이 있다고. 왜냐면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에 있으면서 다시 나타난, 옆에 봤으니까. 제 주위에도 많았다고. 저때 부동산에서 금 들어가신 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꽤 많을걸? 그때? 예, 뭐, 부동산 카페에서 금 팔고 막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고 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야. 그분들 그거 다 금 짊어지고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부동산 투자 하나도 못 들어갔고, 주식 투자도 하나도 못 들어갔다고. 그 손해가 얼마냐고. 금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기회비용 날린 게 어디냐고. 그 좋은 시기를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금이라는 게,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을 굉장히 혹하지. 모든 자산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자산 투자할 때 오해하시는 게, 부동산의 모든 자산이 심리가 좋아져야지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심리가 좋아야지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천만의 말씀이야. 자산 가격이 올라야지 심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심리는 항상 후행해. 심리는 선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2013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을 때 심리가 좋았어요? 이 중에 2013년도에 부동산 심리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았어? 안 좋았잖아요. 그럼 2008년도에 가격 떨어졌대. 2008년도에 부동산 심리가 나빴어요? 그때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알지. 하셨던 분들. 2008년도가 부동산 심리가 가장 좋았던 때예요. 근데 하락을 했지. 그러니까 심리가 꺾이는 거야. 심리는 후행하지 심리가 선행하지 않아요. 항상 가격이 오르니까 심리가 좋아지는 거야. 그때 어느 신문이더라? 어디선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 해가지고 당신은 언제 투자를 하고 싶어지십니까? 뭐 수익률을 만족했을 때, 뭐 올라갈 만한 뭐가 있을 때, 뭐 낙폭이 관해서 쭉 해가지고 거기 1등이 뭐였는지 알아요? 언제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지 1등? 내가 아는 옆집 내 동료 누군가가 투자하고 돈 벌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하고 싶어져요. 수익률을 만족했을 때가 아니야. 즉 언제 우리 심리가 움직인다? 돈을 번 걸 봤을 때 심리가 움직여요. 돈을 번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심리는 항상 후행해요. 기본적으로 심리는 선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보시면 뭐 심리가 어떻게 돼서 자산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자산에서 변곡 좀 나올 때 봐봐.
항상 가격이 하락할 때 심리가 꺾이고 가격이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 가격이 꺾이고 심리가 하락을 했는지 항상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심리가 나중에 움직여요. 항상 그래. 심리는 후행해. 그러니까 심리 보고 가격이 어쩌고 저쩌다 얘기하는 분들 얘기는 시장에서 실제로 자기가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진짜 겪어보면 나와요. 2008년도에 심리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심리가 그렇게 좋아도 자산이 꺾일 때가 되면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 돼가지고 수익은 나오지만 그 수익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생겨요. 수익은 이만큼 나오는데 비용이 이만큼 높아진 거야. 그게 분명히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비용이 높으니까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높아져서. 이 상황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는 심리는 이만큼이지만 실제로 사지를 못해요. 심리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실제 액션을 못한다고. 왜?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항상 꺾일 때 보면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심리는 항상 있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는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꺾여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잘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그 지표도 움직이고 실제 보세요. 어떤가? 그럼 실제는 심리가 항상 수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기억이 있다고, 이 기억. 가격이 올라가면 막 그냥 쫓아서 사고 싶은데, 자, 일주일 전에 꺾였지, 금값. 일주일 전에 금값이 왜 심리가 없었어? 자, 이거 보시면 일주일 전에 꺾였죠. 자, 금. 일주일, 주간, 월간, 13, 15. 자, 이번 달 들어서 금에 대한 심리가 약했어요? 약해서 안 산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투자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심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변곡점이 나올 때는요, 심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변곡점이 나온 다음에 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겪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계속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거 까딱하면은 이때와 똑같은 쇼크가 나온다. 그럼 여기 막 꺾어줬는데 계속 하락하냐?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폭이 제한되는 편이에요. 사실 금 같은 경우 하락폭이 제한되는 건 맞아. 자, 저기 많이 떨어진 건 맞지. 근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그렇지. 금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만 20몇 %, 이 정도 선에서 된 건 맞아. 20몇 % 선이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많이 떨어진 거지. 하지만 딴 자산하고 비교해봐. 주식 같은 거하고 비교해봐. 주식은 하루에도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20% 떨어져, 주식은.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길게 봐가지고 그 정도 떨어지니까 움직임이 안전한 건 맞아. 이번 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한 달 이만큼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동성이 많은 측면에서는 다른 자산보다 덜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여기서 손해를 봤다가, 문제는 뭐냐, 여기 손해를 봤다가 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원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럼 딱 적골랍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눈만 멀뚱멀뚱 뜨고 딴 자산 튀어 올라간 거를 하나도 못 본 거야. 왜? 손절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손절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투자자 같은 경우에, 게다가 이걸 나이브하게 들어갔으면은 이건 안전자산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방심했을 때 크게 맞아요. 투자는 방심했을 때 크게 맞는 거야. 항상 좀 이렇게 간절하고 전투적으로 임하시는 게 오히려 덜 다칩니다. 항상 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 데서 터져. 예. 자, 그렇고요. 봅시다. 금이 이렇게 밀리기는 밀렸는데 이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커요.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이게 문제인 게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얘하고 보셔야 돼요. 이거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 채권 얘하고 보셔야 돼요. 치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3.95에서 4.38까지 치고 올라갔다. 자,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제가 2021년도에 그 말씀 드렸죠. 2021년도에 지금도 똑같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 좀 들어봤다. 2021년도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2021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이 강하다. 그러니까 얼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증권사마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시에 현금은 수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마셔봐. 왜 그렇게 알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나면 현금이 수액이라고. 자, 지금 보세요. 달러는 현금 아니야? 달러는. 왜 달러가 강세로가? 제가 그때도 그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발생하면 현금이 수액이다. 현금 수액이. 이거, 그럴 수도 있어. 현금이 수액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은 더 수액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자산은 더 수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현금이 수액이에요, 진짜. 덜 수액인 현금을 보유하시다가 더 수액인 자산을 사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때 2022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식 매수 들어갔죠. 제가 페북에다 그때 초에 말씀드렸지. 8월 달인가 사고 10월 달인가 사고 2월 달인가 사겠다고. 제가 페북에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 2022년 초반부가 중반부에 미리 말씀드렸어. 내가 주식을 8월 달, 10월 달, 2월 달 요때 매수할 거다 하고 미리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때가 딱 주식의 최저점이에요. 보세요. 최저점이에요. 이때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인플레이션만 발생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실물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상품 가격 대비 현금이라는 거는 수익이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면 그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금리 인상이야. 인플레이션만 발생한다면은 그 말이 맞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품을 만들어내는, 상품을 제조해내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자산의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 하지만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금리 인상이 발생을 한다고요. 금리 인상. 그게 뭐와 같아? 지금하고 같은 거예요. 요렇게. 채권금리 인상이 발생을 한다고. 채권금리 인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라는 건 아까 제가 뭐겠죠? 자산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 이 요구 수익률은 제가 아까 그거 두 개와 했지만 또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이냐면 자산이라는 건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알파로 표시가 됩니다.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자산의 수익률은요 무위험 수익률 알파로 돼요. 이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리스크 하나도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야?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돼? 이게 미국채야. 그러니까 좀 더 가면 미국채 중에 미단기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피님도 단기채 가지고 있죠? 이거 거의 현금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 취급이야. 미국채, 단기채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담보가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입니다, 이게. 이거 무위험이라는 뜻이야, 무위험. 그러니까 지네프 법안에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담보물로 미국채 단기물을 갖고 있어요. 왜? 거기 뭐가 쓰이지? 가장 확실한 담보니까. 이건 부도 안 난다고. 얘가 부도나려면 미국이 없어지면 돼. 제가 항상 투자에서 하는 얘기 있죠? 미국이 망하는 거에 배팅하지 마시라고. 괜히 아무데나 객기 부리는 거 아니야. 이거도. 근데 여기서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얘가 여기 쭉 올라가.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주죠?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하죠. 기준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줘요? 경제에. 기준금리는 무엇에 첫 번째 영향을 주죠? 미국채 단기모음입니다. 장기모음은 좀 효과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장기모음은 미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터프웨이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단기모음은 직접이야. 금리 인상이 들어가 버린다고.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미국채 단기모음이 올라가 버리면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투자자의 수익률이 뭐야? 가격분의 수익의 수익률 아니야? 이게 수익률이잖아. 그죠?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 자, 분수잖아. 가격분의 수익이니까 분수에서 숫자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분수가 커지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울 거야? 분수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 분자가 커지거나 혹은 분모가 내려가야지.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고.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 보이니까 모든 자산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이거 하워드 막스가 이거 저거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2021년인가 2년인가 그 팜프 TV에 하워드 막스가 나와가지고 쭉 얘기한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 요구 수익률이 오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게 이 얘기야, 이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 걸 맞추려면 수익률은 가격분의 수익이니까 얘가 커지려면 가격이 떨어져야지. 수익이 올라가도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익이 올라가도 돼.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 갑자기 수익이 뜨겠어? 그 수익은 그렇게 순식간에 움직이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에. 그 모든 자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은 그렇게 여러분 성장률이 갑자기 우리나라 성장이 2% 되다가 내년에 7% 되겠어요? 내년에 8%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다고. 이건 어느 정도 완만하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그러니까 가격은 누가 움직여? 아니, 이건 누가 움직여? 이 분수가 커지는 건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쭉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2021년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야. 인플레이션 난다고. 막 투자하시라고 막 저기 무슨 이사님이나 뭐 저기 센터장님들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봐. 인플레이션만 나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나오면 반드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는데 금리 인상은 요구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딱 이거야. 지금 왜 3대 안전자산 중에서 왜 달러만 버티고 있느냐고 본다면 이게 무너졌기 때문이야.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요구 수익률이 뛴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뛴 건지 아세요 지금? 3.9에서 0.4가 움직였거든? 여러분 0.4면은 얼마큼인 줄 아세요? 0.4면은? 4% 수익률에서 0.4면은 정말 크게 움직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자산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3.9에서 그럼 몇이 움직였냐? 0.4 조금 넘게 움직였죠. 포인트가 0.4가 넘게 움직인 거야. 자, 단순 무식하게 계산해 볼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지. 금리가 인상되면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얼마나 하락할까? 다 뭐 신의 영역에서 모른다고 하죠. 아니에요. 되게 간단하게 계산 가능해요. 가끔 외국 리서치 대회 얘기하지. 뭐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1% 올라오면 자산 가격이 몇 프로 하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0.4가 올라갔잖아. 요구 수익률을 몇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요구 수익률을 만약에 요구 수익률 갖다가 지금 자산들 갖다가 한 8% 잡아볼까? 요구 수익률이 지금 8% 정도 잡는다고 치면은 팝을 잡는다고 치면 멀티플이 팝이은 8, 팝이 16, 8, 12.5가 나오는 거지. 멀티플 이렇게 상태 나온다고 칩시다. 여기서 8.4%가 된다는 뜻이야. 8.4%가. 그 멀티플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자, 100을 8.4로 나누면 돼. 계산기. 자, 계산기. 100 나누기 8.4는 멀티플이 몇으로 떨어지냐면 12.5면 11.9 떨어져요. 9 떨어진다고. 그럼 이걸 갖다가 12.5를 갖다가 12.5를 하고 11.9잖아. 얘를 100으로 놓고 누굴 100으로 놔야 돼? 자, 보시면은 자, 10.9 곱하기 100은 나누기 12.5는 95.23%. 100 대 95. 여기서만 하락이 몇 프로? 5% 하락 나오는 거야. 자산 가격 하락이. 요구 수익률만 가지고 하락하는 게 지금 자산 가격의 5% 하락이 나오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뭐예요? 자, 어느 자산이 요구 수익률이란 거야. 여러분 100을 수익률로 나눈 게 뭐야? 멀티플이야. 이게 멀티플이잖아. 100을 수익률로 나눈 게 멀티플이에요. 멀티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위험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무위험이 올라가니까 알파 값이 같다면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요. 얼마큼 올라가?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간 만큼 올라가요.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 만약에 이게 수익률이 8%였다면 지금 0.4 조금 더 올라갔지? 그럼 8.4%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0.4가 움직인 게 자산 가격에 몇 프로, 얼마의 영향을 준다? 현재 요거 수익, 만약에 현재 멀티플이 요거하고 친다면은 멀티플이 12.5에서 11.95 떨어지는 거예요. 즉, 100대 95, 5% 정도의 하락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가 움직이면 하락값 구할 수 있어. 왜 못 구해? 외국 뭐 대피목은 이런 데로 가끔 얘기하죠. 현재 상태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뭐 세 차례, 네 차례 뭐 1% 정도, 혹시 2% 정도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의 하락률은, 자산 가격은 20%더 하락할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이거예요. 되게 간단해. 뭐 외국의 유명한 뭐 JP모건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자산의 법칙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금리가 움직였을 때 자산 가격의 변동, 물론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 성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단지 금리의 요소로 인한 자산 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걸 갖다가 계산할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금리가 움직이면은,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얼마나 하락할까? 구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왜 못 구해 이걸? 암산으로 두고 가겠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성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요인도 영향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거지. 금리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자산 가격의 변동폭은 구합니다. 소수점짜리까지 구할 수 있어. 근데 실물이, 그러니까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가 그 정도 움직이냐는 또 다른 얘기기는 하죠. 물론. 그래도 이거는 뭐다? 기준점을 구할 수 있지. 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투자를 하려면. 자, 예. 제가 곱하기를 못해. 곱하기를 못해. 더하기 빼기를, 후학과인데 더하기 빼기를 못해.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가 올라가 보니까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모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왜 올라가느냐? 얘가 왜 올라가느냐라는 문제. 제가 얘가 왜 올라갈까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가야. 유가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때 그 말씀 드렸지. 제가 그것도 영상 찍어 올렸지만은, 유가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계속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상충되기가 동시에 나오긴 정말 힘들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가능한 거는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 라고 제가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말했습니다. 진짜 수없이 말했어.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만 불가능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유가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최근에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유가가 움직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유가가 뛰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얼마 정도 뛸까? 사실 우리가 알기는 힘들어요. 알기는 힘든데 그냥 구구식을 떼어보는 거, 구구식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러우 전쟁이야. 러우 전쟁 때 보면은 유가가 튀긴 튀었습니다. 많이 튀었죠. 그 다음에 또 안정을 찾긴 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가가 얼마나 물가를 튀어 올리느냐의 문제를 봤을 때, 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가가. 이게 러우 전쟁 때야. 그 다음에 뚝 떨어졌지만 어때요, 이때? 그래도 70, 80대에서 유지를 했다고. 요 정도 유지를 했죠. 요 정도 유지를 하면서, 유가가 요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물가 상승률을 높였다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야.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 문제인데, 이걸 조금 더 현재 상태, 현재의 물가 상태랑 대입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CPI입니다. CPI 구하는 공식 제가 올려드렸죠? CPI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자, 지금이 3월달이에요. 3월달, 3월달이고 2월까지 나왔죠? 2월 몇이에요? 2.4죠? 자,
물가 상승률, 아니, CPI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2.4에다가, 3월달 CPI 구하는 거야. 3월달 제가 P수라고 해놔죠. P. 3월달인데 P. 그러니까 예상점. 2.95하고 제가 해놨죠. 봅시다. 2.4에다가 뭘, 어떻게 구한다고요? 작년 MOM. 몇이에요? 0.1. 사실 이게 이걸 써야 돼, 이거. 이거 계절 조정 안 한 걸 써야 되는데, 그냥 씁시다. 별 차이는 없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걸로 써요, 그냥.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로 해가지고 다시 계절 조정을 환산을 시켜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이걸 써도 돼. 0.1. 그 다음에 얘와 이번 달에 격차야. 이걸 더하면은 3월 달에 CPI가 나옵니다. 자, 2월 달에 YOY 값. 2월 달 물가 상승률 얼마였어? 2월 달 물가 상승률 2.4. 지금 보셨죠? 2.4예요. 보셨죠? 물가 상승률 알고 있죠, 여러분들? 2.4 많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월간 물가 상승률 몇이라고? 마이너스 0.1.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이번 달에서 빼는 거예요. 이번 달 예상치가 몇일까? 자. 이번 이거 더하기 이번 달 예상치 그 다음에 에서 기저를 빼는 거야. 기저가 몇이었어 지금? 마이너스 0.1 빼면 이게 3월 달에 CPI가 됩니다. CPI 구하는 공식 제가 이거 영상도 지금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책이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거야, 이 공식. 원래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 왜? 직관적이잖아. 알기 쉽잖아. 숫자 3개만 있으면 된다니까? 저번 달 2.4.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작년 3월 달 마이너스 0.1 다 알고 있잖아. 여기서 기저를 빼준다고. 이게 기저니까. 기저만 빼주면은 이번 달에 나오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 물론 오차는 있어요. 아주 소수점 둘째 짜인가에서 오차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해도 돼. 여러분들 경제학자 할 거 아니잖아. 투자자는 사용하기 편한 게 더 중요해. 사용하기 편한 게. 0.02의 정확성보다 사용하기 편한 게 더 중요해요. 자, 만약에 이번 달에 자 보세요. 평균 지금 몇이 나오고 있냐면 0.3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 0.3, 0.2. 원래 연준의 목표치가 0.2입니다. 그러니까 평상 상태면 0.2인데 살짝 올라서 0.3이야. 관세 영향도 있어서 0.3인데 얼마나 올라갈까? 여기서 유가로 인해 올라가는 거. 자, 2022년도 보세요. 2월달 전쟁 났을 때거든. 0.5, 0.6 하다 0.8, 1.2까지 올라왔지. 보시면 어때? 0.3에서 0.4 정도는 뛰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전쟁 때 1.0, 1.5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러우 전쟁이 소강기 들어가니까 어때요? 0, 0.1 뚝 떨어지지. 그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자고. 유가가 튀었을 때 얼마 정도 올려주나? 0.5 정도는 올려주는 거 같지. 0.5에서 0.4 정도는 올려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근데 그때 유가가 많이 쳤으니까 그때는 유가 튄 게 이만큼이 쳤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자 이때거든. 자, 요때가 튄 거지. 그다음에 요 정도 떨어졌잖아. 근데 이때만큼은 지금 안 튀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만큼 0.4, 0.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0.2에서 0.3은 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0.2 정도는? 0.2 정도가 쳤다고 보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0.2에서 0.3 정도가 튄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CPI. 자, 지금 나오는 수치가 얼마였다고요? 0.3, 0.2, 0.3 정도였죠. 여기서 0.2나 0.3을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0.5나 0.6을 볼 수 있겠지. 그럼 몇이야? 저기 들어갈 값이 0.5. 그러니까 즉 3월 달에 월간 물가 상승률을 0.5 정도로 보는 거예요. 평상시가 우리가 최근 평상시가 0.3이니까 거기서 0.2 정도만 뛰었다고 보자고. 원래 전쟁 났을 때 예전 러우 전쟁 때 0.4, 0.5가 뛰었으니까 그때만큼 아니까 0.5 정도 뛴다고. 자, 0.5를 넣는 거야. 0.5 이게 여기가 아니구나. 자, 이번 달 예상치에다 0.5를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4 더하기 0.5 마이너스 0.1. 그럼 몇 나와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치고 그러면 0.6에다가 2.4니까 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3.0을 보는 거야. 3월달에. 자, 이거 보세요. 3월달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한번 봅시다. 몇 본다고? 3.02. 이 정도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왜, 이거는, 이게 아니다. 이때는 제가 이게 되게 예전에 한 거예요, 예전. 전쟁 났을 때 유가가 그렇게 막 튀기 전이야. 그래서 한 2.9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3.0 정도. 지금 기준 보면. 제가 컨디션이 싹 좋지 못하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감기 몸살게 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3.0을 보는 거야. 자, 3.0까지 그렇다 치자고. 그럼 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지? 그러면은 4월달, 5월달은 얼마가 나올까? 궁금하네. 각 매 달마다 이게 전쟁이 지금 트럼프가 타코를 한다고 하는데, 자, 트럼프가 타코를 안 하고 전쟁이 유가를 갖다가 2달만 더 올렸다고 치자고. 2달만 더. 지금 끝내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 하잖아. 왜냐면 지금 뭐 정유업체들 정유시설 타격받고 하니까 딱 2달만 더 올랐다고 치자고. 얼마큼? 0.2나 0.3만 더 올라갔다고 치는 거야. 평균치에서. 구해봅시다. 자, 이게 3.0. 이게 몇 월 달? 3월. 그럼 4월은 얼마일까?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되게 쉬워, 여러분들. 이 공식 되게 쉬운데, 이거 제가 그래서 직접 만든 거거든.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도. 만든 건데, 이거 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2022년인가 2023년에 되겠는데, 2023년인가 그때도, 뭐, 물가 상승률이 4%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공식에 넣어보면 나오거든? 이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틀릴 수가 없어, 이 공식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 숫자 2개 알거든. 숫자 3개잖아. A, B,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거든? 이게 물가인데, 우리는 2개를 알고 있어. 그럼 이걸만 넣으면 나오는데, 4.0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계산하니까 2%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2%대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때 최하점이 2.98인가 나왔어요. 98. 그러니까 거시경제 막 이게 경제 어쩌고저쩌고 저 방송 나와 하시는 분들도 CPI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계산하실 줄 몰라. 계산할 줄 모른다는 얘기야. CPI 계산할 줄 모르면서 CPI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TV에 나가, 그것도 TV에 나와,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자, 그냥 이겁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예요. 자, 몇이었겠죠? 3.0. 3.0을 그대로 놓으면 돼요. 4월 3.0. 3.0. 그 다음에 플러스, 예상치. 그 다음에 작년. 마이너스 작년치. 작년치 있잖아. 자, 작년치 봅시다. 작년치 얼마인지? 작년치를 봅시다. 4월달 봅시다. 작년 4월치. 2025년도 4월. 몇이죠? 0.2예요. 0.2입니다. 자, 0.2를 갖다 저기다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0.2를 그대로 놓으면 돼. 0.2. 그 다음에, 이번 달은 몇을 넣자고? 이번 달은 잘 모르겠어. 이번 달은 4월달. 4월달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평균이 몇이야겠죠? 0.2에서 0.3이라고. 0.2, 0.4. 그러면은, 최근에 0.3 정도 나오고 있다. 0.3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0.3에다가 한 0.3만 더해. 혹은 0.2에다 0.3만 더해. 0.5 정도 하자고, 그냥. 0.5도 높은 게 아니야. 왜냐면 평균이 지금 최근 0.3 나오고 있으니까 0.5 정도 넣자고. 여기 이 값에다 다 0.5로 보이는 거예요. 이 값에다. 0.5. 이번 달이 0.5를 넣는 거예요. 그럼 몇 나와? 0.5. 0.5도 높은 게 아니야. 지금 최근에 0.3이니까 거기다 0.3에 0.6 정도 나올 수 있는데 0.5만 넣자고. 그럼 몇 나와? 3, 0.5 마이너스 0.2면은 3.3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3.3. 그 다음에 5월달 CPI는 어떻게 해? 3.3 더하기
저기 이번 달 예상치는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작년 거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5월달 봅시다. 얼마인가? 5월 달이 0.1이에요. 그쵸? 0.1. 기저가 0.2이야. 즉, 마이너스 0.1, 0.5 넣어봅시다. 그럼 몇 나와요? 3.3에다 0.5 하면 3.8인데, 기저가 낮아 0.2야? 3.7. 3.7 볼 수 있다는 얘기야. 5월 달에. 5월 달에 3.7 볼 수 있어. 이것도 0.5 넣었을 때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물가 상승률을 했다가 물가 상승 얼마? 한 0.25만 올린다고 봤을 때야. 만약에 유가가 튀어서 이게 0.3 튄다. 그럼 몇 보는 거야? 3.9. 최악의 경우 4% 볼 수 있다는 얘기야. 5월달에. 그래서 제가 5월달에 4% 보는 거 갖다가 각오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상태가 되면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저 모양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보자, 어딨냐? 패드워치에서 금리 보시면, 뭐가 나왔어? 금리 인상 확률이 나오기 시작했지. 6월달. 자, 6월달 금리 인상 확률 올라오고, 금리 2번 상륙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20%대를 갖다 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영을 해야 될까. 자, 9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71%니까 거의 30%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 넘어갔죠, 이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저렇게 움직여 보이고, 자, 하지만 잘 보세요. CPI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뭐 봅시다. 최고점. 5월달에 최고점이라고 본 거야. 물론 전쟁이 막 난리가 나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왜 최고점이라고 봤냐?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만 봤을 때는 5월달이 0.2이야. 하지만 6월달은 0.3, 7월달 0.2, 0.4, 0.3이야. 얘네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FD는 셧다운이라는 뜻이고 높아요. 즉 이때는 CPI가 안 올라갈 가능성이 커. 6, 7, 8, 9는. 그 CPI 최고점이 언제 찍을 확률이 크다? 5월달. 단지 이거는 지금 전쟁이 얼추 마무리가 될 때 얘기입니다. 안 되면 모르지. 언제 배워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트럼프가 알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가 알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있겠나 점을 치고 있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추 대강 수습이 된다고 쳤을 때 그냥 왜냐면 이걸 보세요. 2022년도도 자 전쟁 터졌어 이때 올라갔지. 근데 뒤쪽 보세요. 뒤쪽 어때요? 이때 봐. 뚝뚝 떨어지지. 0.0, 0.1, 0.4, 0.4, 0.1, 마이너스 0.2예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 이때 올라갔던 유가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만 지금 큰 사고 안 치고 이 선에서만 회복이 된다면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값이 떨어지는 것도 급격해. 보시면 자 어때요? 0.4, 0.5하다 1.6까지 팍 뛰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돼? 오히려 마이너스 떨어져. 이 값이 마이너스 떨어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딱 뚝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얼추 그냥 딱 마무리까지는 안 돼도 이게 지금 만약에 최고점, 긴장의 최고점이 지금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지금 3월 24일이니까 한 5월까지 영향 주고 6월 달부터 안정이 되고 7, 8 가면서 기저가 높으니까 저기서는 아마 거의 0.0이나 요 정도 치면서 유가 떨어지면서 0.0이나 저 2022년 러우 전쟁 때 저 마이너스 값 나오면서 아마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고 3.8 정도까지 찍고 다시 내려서
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 금리 인상 저렇게까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 보는 편이에요. 금리 인상까지는 사실 안 보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몰라. 왜냐면은 지금 유가가 정말로 튀어 보인다고 치면은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왜냐면 6월 달부터는 지금 파워의 매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요,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오씨가 훨씬 매파입니다. 훨씬 매파요. 제가 케빈 오씨 인터뷰 올려드렸죠. 케빈 오씨는 연준은 물가에 대해서는 푸틴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우든딩이 터지면 물가가 튀었잖아. 이건 푸틴 탓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다 연준이 책임을 져야 돼. 왜냐면 연준은 물가를 움직일 수 있는 100%의 힘을 주었기 때문에 연준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 때는 케빈 오씨가 훨씬 더 매파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지금은,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말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이게 한국은행 총재님이 지정이 되셨잖아. 한국은행 총재님도 좀 비슷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다행히 아직은 한국도 물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 현재까지는 물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한국은 환율에 의한 부분이 있어요. 이 물가에는 환율 쪽이 영향을 줘요. 환율이 영향을 주는데, 한국의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미국은 뭐가 있냐면은 달러가 강세야. 이러면 오히려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은 달러가 강세하는 거야. 이런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서 아무래도 물가를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반대로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갖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매파적인 영향이 나올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인데, 그냥 물가가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더 튄다거나 전쟁 여부가 터가지고 물가 방향이 튄다고 하면은 그것도 장담을 못 하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래. 나 아직까지는 이 선까지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통화 방향이 급격히 긴축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편은 아닙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는 무엇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유가가 CPI, 물가 방송률 적게 끌어올릴 거고. 그 여러분들, 우리가 연준 목표치가 2%야. 근데 지금 제가 그림 보니까 아주 터무니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공식이니까 틀릴 게 없어. 숫자 나온 거 보면 돼. 여차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대로 봐도 3.7, 3.8 볼 수 있다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비관적인 뷰로 가면 4.0 볼 수 있다고. 목표치가 2.0인데 4.0 나오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우려가 올라오는 게 전혀 이상할 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위험 수익률은 더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간 만큼 올라가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수익률은 자산의 가격분의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 이 상태가 돼버리니까 자산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요거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게 안정을 찾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유가야.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예요. 유가 우위나. 키포인트는 유가 우위나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나와 보이니까 사람들이 일단 다 도망을 하는 거지. 채권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안 된다.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통화가 긴축적인데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통화가 긴축적이지 않다고 보니까 금 쪽도 사실은 깨지는 거고. 그리고 전부 다 일단은 그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야. 그러니까 일단 현금으로 도망갔다가 딴 자산이 수익이가 되는 자산을 기다리자. 그럼 그걸 사면 되잖아. 일단 현금으로 도망가는 거야 지금. 이게 다 그냥 도망간다는 것도 있고, 어느 자산이 더 수익이가 될 것인가? 그럼 나는 그 놈을 사야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조망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금 쪽, 이쪽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환율 얘기인데, 우리나라 환율은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거 되게 위험한 거 맞거든? 지금 1,500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쪽이 맞는데, 위험한 쪽이 맞기는 맞는데, 제가 왜 저번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 자, 이게 주간, 월간 봅시다. 엔화가 1.44, 원화가 4.86. 원화 환율이 많이 떴지. 미국이 이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달에는 환율이 되게 약했던 거 맞거든? 맞는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보시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느낌 가지 않아요. 요럴 때 이렇게 꼭지를 딱딱 찍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 전체적으로. 이거 저는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외환보유고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늘고 있어. 대부분 환율이 이렇게 약세로 가고 환율을 갖다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대부분 외환보유고 환율 관리하다 보면 외환보유고가 깨지니까 외환보유고가 실제로 몇 달 전에 줄었지. 그때는 좀 심각했을 때. 근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안 줄어. 늘었어. 이번 달에도 외환보유고 늘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어. 약간 원화 약세를 갖다가 용인하는 수준이야, 지금.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수준이고,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게 굉장히 경제에 안 좋다든지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면은 개입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환율은 올라가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특별히 위험 요소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는 이쪽 아닌가 싶어요. 한국 채권 쪽인데, 한국 채권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미국 0.33, 일본 0.13, 주간 0.18, 0.01, 0.3, 미국 0.33 정도인데, 0.33 똑같죠? 한국? 똑같아요. 한국 국채가 그렇게 약세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 좀 많이 쳤어. 이거 아마 차기 한국은행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어제 그제 요때 좀 치긴 쳤는데, 채권이 되게 안정적이야, 채권이 안정적인 건 제가 계속 얘기해요. WGBI 편입이 4월 달에 있으니까,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서 채권을 판다고. 그럼 채권을 파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달러 사잖아. 그러니까 달러 수입이 오니까 환율도 안정을 찾겠지. 그러니까 여기 미들맨이 있으니까, 미들 구석이 있으니까, 한은에서 굳이, 어차피 좀 있으면은, 그 지금 채권 금리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채권 금리가 최근에 사실 탄탄하거든요? 어제 좀 많이 올라왔지, 어제. 그러니까 어제니까 오늘자로 보였죠?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오늘자 2월 24일로 보시면, 자, 금융채 오늘 푹 쳤죠? 국고채 3년도 빵 쳤죠, 여기서. 계속 3.2, 3.3 하다가 3.4 빵 쳤는데, 이거는, 미 국채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차기 한은 총재님이 좀 매파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4월부터 한국 국채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그럼 환율부터 국채금리까지 떨어질 텐데, 그렇게 우리가 나서서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걸 관리를 해야 되나? 그냥 이 상태에서 선 넘지 마. 이 선 넘으면 안 돼. 선만 안 넘게 그냥 스팟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돼도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정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데 그렇게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대처하는 걸 보면은.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고 물어본다면요. 한국은행이나 당국에서 이 정도는 용인해도 될 생각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고 친다면은 저는 그냥
그 마음은 믿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뭐 관리하는 사람이 괜찮다는데 뭐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보다 뭐 환율이나 금리를 잡을 리는 없잖아. 예, 뭐 당국에서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괜찮은 걸로. 그리고 아직까지 적극적인 개입 안 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 외환보유가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은 걸로. 그리고 4월 달에 WGB에 편입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채에 대한 매수가 좋을 테니까 괜찮은 걸로 치자. 당국이 괜찮다면 이건 일단 믿어주는 게 맞다 정도예요. 특별히 한국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리스크를 크게 보진 않아. 단지 물가 가치 확률은 조금 신경이 쓰여요 지금. 왜냐면 환율이 이렇게 약세가 된 데다가 유가가 첩보이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이 쓰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쪽도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신경 안 써. 왜냐면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방식이 두 가지야. 미국에서도 보면 연준에서 PCE와 CPI가 있잖아. PCE를 중시하잖아. 이 방식이 좀 다르거든. 정부 지출이나 이쪽에 대한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 물가지수는요.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조작이 가능해. 이렇게 하면 조금 많이 이상하긴 한데 좋은 말로 하자. 보이는 게 조정이 가능해. 어느 정도. 실제 물가가 올라가도 조정이 가능해. 뭐 정부 보조금이나 뭐 이쪽은 그러니까 PC나 이쪽은 불가능한데 CPI 이쪽 물가 지수는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가는 그냥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차기하는 총재님이 이 환율이나 이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쪽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총재님이 자리에 올라와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말로만 보면은 약간 이쪽에 엄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면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추 다 해드린 것 같고 사실 하는 총재님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하는 총재님 경영 분석하고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예. 하는 총재님 경영 분석 제가 글로 올려놨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되게 매파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파적이신 거는 맞다고 했어요. 좀 근데 사실 느낀 거는 매파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게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성장을 위해서는 리스크가 따와야 되거든? 리스크 없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수익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 없는 수익이 어딨어. 근데 이 리스크나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왜냐면 이분이 계신 것 자체가 뭐 BIS, 세계 결제은행 뭐 이쪽에 계시고 하신 경력이나 요거 자체가, 부채 비율이나 부채나 이쪽에 대해서 좀 엄격할 수밖에 없는 쪽에 계셨거든. 그래가지고 대체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쪽 금융이나 이쪽에는 되게 좀 밝으신 것 같고 상당히 중앙은행의 통제, 은행에 대한 통제를 되게 중시하시는 편이에요. 얘기한 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는 상당히 비관적이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는.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의한 그냥 뭐 은행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저는 CBDC와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게 있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그게 다른 거.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적이냐 아니냐인데 은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이건 중앙 집권적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걸 붙이기가 그래. 은행에 의해서만 스테이블 코인이 관리 가능하게 발행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건 뭐 자유로운 자본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건 거기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모양만 스테이블 코인이지 실제로는 CBDC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앙은행에 발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CBDC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성격을 보면 이건 CBDC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자본 통제 쪽. 그리고 파생 쪽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리스크나 파생 쪽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거 보면 정부와의 협력을 또 좋아하세요. 약간 BIS 그쪽도 그렇고 이게 약간은 뭐랄까
중앙은행이나 이쪽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정부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치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분이 굉장히 매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느끼지는 못했어요. 완전히 매파하고 느껴지진 않아. 오히려 반면에 실물 쪽은 좀 약하신 것 같아. 인터뷰 하시는 것도 제가 쭉 보니까 질문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 달러에 의한 그다음에 파생이라든지 여기 금융 쪽, 그러니까 은행원을 접하는 기분. 여러분 은행원 문 앞에 가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돈 자체, 금융 자체에 있는 거지. 이 실무에 어떻게 내가 이쪽을, 성장이 어떻게 이쪽을 갖다 보지는 않잖아. 리스크나 이쪽을 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인터뷰 하시면서 질문하게 답변하는 걸 들어봐도 실무이나 이쪽은 상당히 약하신 것 같고, 반면에 리스크라든지, 그러니까 성장도 우리가 자동차 수출에서 성장한다. 이런 성장이 아니라 이분이 보는 성장은 달러가 이렇게 되면 신흥국이 이렇게 돼서 산업에 대한 자본이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성장을 한다. 이런 식. 그러니까 금융적인 차원에서 보는.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가 아니라 월 스트리트 쪽에서 보는 이런 성장 요쪽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 보니까. 전형적인 금융 쪽. 이쪽 경향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느낀 게, 전체적으로는 매파하기보다는 의외로 정부와의 협력 쪽으로, 왜냐면 제가 보기에 실물 쪽이 많이 약하신 것 같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못하셔. 그냥 최근에 미국 대신 중국이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협력에 수출 이렇게 하는데 이쪽을 아예 감을 못 잡으시더. 아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완전 금융 쪽 이쪽이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부 쪽과 협력을 한다니 정부 쪽 의견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반면에 파생이나 관리할 수 없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 파생이나 관리할 수 없는 걸 굉장히,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 지원 사태를 예견했다는 것도 그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예견했다고 보면 이쪽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럼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똑같은 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야 지금. 왜냐면 자본 통제력부터, 왜냐면 중앙은행의 자본 통제력이 약해지거든. 그게 신흥국 자본은 미국 쪽으로 빨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거야 아마. 파생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이나 이 기점 이쪽에 상당히 부정적이셔. 그러니까 딱 취향 자체가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매파하기보다는 리스크 쪽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쪽. 이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보조를 잘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매파나 비둘기파하는 성격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시는 쪽, 그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매파다, 비둘기파다를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다 했나? 대강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봐야 돼. 지금 몰라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희한한 게 여러분, 트럼프 꼭 금요일날 사고 친다? 금요일날 사고 치면은 사고를 쳐도 주식시장이 끝나잖아. 그리고 꼭 금요일날 사고 치고 월요일날이나 이때쯤 되면 뭔가 이렇게 또 터트려서 후후불라고 이런 식인데, 트럼프, 제가 정치적 문제는, 국내 정치 이게 아니라, 왜냐면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할지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 전망을 안 하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에 많이 달려있다. 유가가 인플레이션 쪽, 인플레이션이 금리 쪽, 금리가 기타 자산 쪽에 다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 있는 현금 쪽. 현금 쪽은 사실 금리하고 크게 직접적인 이유는 없으니까 이쪽만, 달러 쪽만 안전하고 나머지 쪽이 다 이렇게 상황이다. 요거는 누가 결정할 것이다? 결국 다 하시는 얘기예요. 결국은 유가. 이게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CPI 움직이는 폭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 4%까지 보시는 분 없지. 생각보다 많이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울어지면. 생각보다 많이 튀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비관적이 되실 필요도 없어. 러우 전쟁 때 보셨다시피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는 마이너스도 나옵니다.
마이너스도 가능해. 이렇게 유가는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비관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지만 튈 수 있다는 비관적인 거는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